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힘든 걸음 해주신 거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어, 어제 이제 뭐 혹시 오신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정시 지원 설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진행하는 손주은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어제 대부분 안 오셨을 테니까. 정시 지원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서 내는 것과 관련된, 지금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고3 아이들이 얼마 전에 수능 성적표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를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그런 설명인데, 지금 이렇게 조촐하게 앉아 계신 분위기와는 다르게 어제는 우리 학원에 오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셨는데 한 1000명 오셨습니다. 이 빌딩 전체를 학부모님들이 다 채우셨습니다. 7층까지 다 채우셨고 앉지를 못해가지고 다 서 계셨습니다. 3시간 전에 오신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학부모님들 보면서 오늘 이렇게 오신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정시 지원 설명회보다 오늘 많이 오셔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럴 때 설명회를 부지런히 다니셔야지 나중에 3학년 다 되어가지고 막 그냥 성적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급하게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의 입시는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연구와 어떤 그런 대비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셔야만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아이들이 미련스럽게 공부만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아주 특출난 아이는 그냥 학습의 어떤 그런 능력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주고 어떻게 연구하고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런 어떤 설명회도 부지런히 다니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이렇게 학원을 방문해 주실 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한 40-50분 정도 얘기를 할 텐데, 현행 대입제도의 어떤 그런 요강, 지금 예비 고1 학부모님, 예비 고2 학부모님, 예비 고3 학부모님이 섞여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개요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학습 어떤 능력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아주 거칠게 요점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 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하시는 손주은 회장님의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이런 면까지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약간 좀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제가 대입제도, 현행 대입제도, 그 다음에 이 대입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 플러스 자녀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저도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을 몇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얘기를 우리 이제 손준우 회장님이 또 하실 거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요점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고3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죠.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2015년에 들어가는 거죠. 항상 대학 입시는 대학을 들어가는 해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2015년 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고2지만 곧 고3이 되는 예비 고3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을 텐데 걱정도 많으시고, 예비 고3 학생들은 2016년에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2016년 입시가 되는 거죠. 2016년 입시, 요거는 예비 고3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 입시. 이거는 예비 고2입니다. 그 연도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써드리는 겁니다. 2018년 입시는 예비 고1, 지금 중3 학생들이죠. 고등학생이들 예비 고1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그 대입 제도를 제가 거칠게 크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2016년 입시든 2017년 입시든 2018년 입시든 아주 큰 틀에서 현재 입시 제도에서 변화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의 변화는 있습니다. 이제 뭐 국사, 수능 뭐 이런 것들, EBS 연계성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재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뭐 수능 어떤 그런 출제 방식, 뭐 대학 들어가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현행 입시 제도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현행 입시제도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현행 입시제도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큰 애가 있으면 잘 아실 거고, 또 고3 예비 고3 학부모님 정도는 뭐 어디서 이렇게 좀 듣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예비 고1 학부모님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현행 입시제도의 골격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 때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학력고사, 요즘은 또 부모님들 중에 수능 초기 세대도 있으시더라고. 수능 본 학부모님들이 이제 등장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야, 내가 드디어 늙어가는구나. 이제 그 수능 초기 그 학생들부터 내가 이제 그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 강사 생활을 꽤 오래 했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학부모님이 되어가지고 설명해 오시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그 큰애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뭐 예비 고1 학부모님이나 뭐 이런 학부모님들은 모를 거기 때문에 이 그 굉장히 복잡한, 옛날에 학력고사 때와는 아주 다른,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입시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요점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점만, 현행 입시제도의 골격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옛날에는 시험을 봐가지고 뭐 전기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간단히 끝나버렸는데, 지금은 대학 들어가는 게 수시라는 것과 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시는 정해진 시간에 1월 초에 전부 다 사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거고, 수시는 조금씩 대학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 겁니다. 수시를 통해서 65% 정도 학생이 대학 정원에 65%를 뽑고요. 정시를 통해서 35%를 뽑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7년, 18년으로 가면서 조금씩 변화는 될 수 있습니다. 정시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수시는 옛날처럼 시험 한번 봐가지고 떨어지면 재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 번의 어플라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원서를 낼 수 있고요. 총 6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번 이상은 원서를 못 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6번 다 냅니다. 이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6번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는 총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데에는 9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9번이니까 뭐 대학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큰애가 있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크로스로 막 이렇게 그냥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은 데를 넣기 때문에, 되는 애들만 대부분 자꾸 여러 군데 합격을 하고 나머지 애들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대학 입시에서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실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코스이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애가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경우에는 막 20번 30번씩 떨어집니다, 대학을. 이런 경험을 이제 앞으로 좀 하셔야만 노련한 학부모님이 되시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9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그 정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그 쌓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수능이 있고 내신이 있고 논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펙이 있고 특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시는 35% 정도 되니까 100명 중에 35명을 뽑으니까 적은 어떤 비율은 아니죠. 많은 학생을 뽑는데 정시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건 그냥 오로지 수능입니다. 수능 성적, 수능 시험. 수능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그냥 일부 대학에서 내신을 10%, 20% 이렇게 반영합니다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내신이라는 게 완전히 명목상의 내신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은 급간 차이를 거의 설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0.5점, 2등급과 3등급 차이가 0.5점 이런 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은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 성적이 좋은 애들을 뽑는 어떤 그런 시험 제도입니다. 그 대입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로지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그 편하고요. 수시는 65%인데 이제 수시가 좀 복잡한 거죠. 훨씬 더 2배나 많은 인원을 뽑죠. 요거는 수능을 기반으로 한 내신 플러스 스펙 플러스 논술 플러스 특기 요걸로 가는 겁니다. 수능을 기반으로 한 내신, 스펙, 논술, 특기. 수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하는 거 대답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뭘 기반으로 한다고요? 뭘 기반으로 한다고요? 수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능을 기반으로 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수능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수능을 기반으로 한다. 수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수시에서도 대학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수능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수능 점수가 없으면 대학을 못 가요. 아셨죠? 예, 그냥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딱 머릿속에 그걸 입력시키고 가시라고.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걸 이제 복잡하게 제가 막 설명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수능 점수가 있어야만 대학을 갈 수 있고 다른 것들이 부과된다. 수능과 내신이 결합하는 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에다가 수능 성적을 결합시켜서 뽑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스펙과 수능을 결합시키는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록을 보고 수능 성적을 결합시켜서 뽑는 거예요. 논술과 수능을 결합시킨 건 뭐냐면은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수능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특기자들도 수능을 요구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질문하세요. 아니 뭐 영어만 굉장히 잘해가지고 대학간에 있다고 하던데요. 뭐만 잘해가지고 대학간에 있다고 하던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체육 특기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체육을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갈 수 있냐면은 김연아 정도 하면 됩니다. 김연아 정도 하면 그냥 고대에서 불러가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죠. 소년제 정도 하면은 리듬 체조하는 소년제 정도 하면 연세대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죠. 그런 학생들은 그냥 가요. 시험 안 보고. 그 정도가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능에 어떤 베이스를 두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면은 특기자, 영어 특기자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영어를 잘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무슨 뭐 학교 영어 시험 봐서 뭐 1등급 나 이런 거 아니에요.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것들 거의 만점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만점을 맞아야만 그것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출난 능력이 있는 애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두실 필요가 없고 그런 정도 능력을 가진 아이면은 이런 입시제도 연구하지 않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저 특성을 가지고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이런 두각을 발휘하고 있고 수학 올림피아드에 입상했고 과학 올림피아드에 입상했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우리 애는 이런 코스로 이렇게 대학 보낼 거다. 부모님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저 수능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수능이 붙어야만 대학이 가능해요. 대학 가는 게 가능합니다. 내신을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그냥 3년 내내 계속 전교 1등만 했다. 그러면은 수능의 성적과 관련 없이 그 성적을 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인서울 정도입니다. 인서울 정도, 그 내신 성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대학들은 전부 수능 조건을 붙여놓기 때문에 수능을 통해서 자기의 학력 검증이 되지 않으면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수능을 기반으로 한 내신 스펙 논술 특기 이렇게 나뉘어지고, 요것들은 이제 각자 다양한 어떤 그런 전형 방식이 있고 비율이 각자 다릅니다만 그거는 차차 앞으로 공부하시고. 자, 다시 한번 이 왼쪽과 오른쪽 수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과 정시의 조건을 볼 때 가장 대학 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대학 가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거. 아이가 혹시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수능 시험 안 보고 수능 어떤 그런 등급이 낮고 수능 성적이 안 좋아도 대학 가는 방법이 있다던데 하는 건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를 제가 수능을 연결시켜서 별표시 2개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시제도의 골격은 수능을 제외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 요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요 이제 내신과 스펙과 논술과 특기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방법은 차차 이제 조금씩 연구하시고 개인별로 상담하시고, 아까 고3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어떤 그런 상담을 통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가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없이 대학 가기 힘들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아주 정말 기분 좋게 그 2번항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라든가 이런 때 수능 초기라든가 이런 때와는 달라서요, 지금은 수능 성적이 있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수능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을 가는데, 이게 옛날과는 달라서 정말로 전혀 과장이 아니고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거, 성적을 올리는 게 누구에게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능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쉬운 수능 플러스 EBS 연계.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사실은요, 제가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저 표현을 쓰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떤 학생에게 기회가 되는 건 다른 학생에게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 기회에 어떤 그런 이렇게 올라타지 못한 학생에게는 박탈당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입시 제도는 평소 그 학생의 학력과 정직하게 학습에 매진해온 과정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입시는 아닙니다. 약간 사행성, 도박성이 있습니다.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고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쉽게 뭐 단시간에 어떤 그런 그 모든 어떤 문제점들이 다 이렇게 불식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좋은 측면으로 보자면은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컨텐츠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EBS 교재라는 데서 문제를 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EBS 교재 영어 지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EBS 영어 교재를 갖다 놓고 영어 지문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 지문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지문의 첫 문장만 외워가지고 첫 문장을 딱 암기하고 있다가 시험에 그 문장이 나오면 아, 이런 내용이었지, 한글로 배운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출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도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내니까.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EBS 연계성과 더불어서 결합시킨 게 뭐냐면, 아이들의 학력 부담을 덜어주고 비교적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너무 많은 학습 어각과 선행학습, 그리고 그 선행학습과 관련된 이 그 사교육, 도둑놈 같은 사교육 어떤 그런 사교육자들, 사교육업체들 이런 것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쉽게 출제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시험 문제 쉽게 내는 정도가, 올해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B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4%가 넘었습니다. 만점자가 다 맞은 애들이 응시생의 4%가 넘었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4%에 육박했습니다. 3.8 정도인가. 한 2만 명 가까이 19,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과목에 만점자가 2만 명 나온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다 맞거나 뭐 전국 수석하면 인터뷰하고 그랬잖아요. 올해는요. 이과 말씀드릴게요. 이과에서 국영수 만점, 국영수 탐구 빼고 사회과학 빼고 국영수를 다 맞은 애가 한 600명 가량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500 몇십 명 다 맞은 애들, 완벽하게 다 맞은 애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쉽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지도하기가 머리가 아픈데 평소에 좀 이렇게 어벙하고 공부도 좀 못하고 3, 4등급 맞던 애들 그냥 1, 2를 줄줄이 깔아요. 1등급, 1등급. 그리고 평소에 1등급 맞던 애들이 그냥 한두 문제 틀려가지고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이게 가슴이 아픈데요. 학력이 좋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던 애들이 진짜 안 좋은 케이스를 당하는가 하면 정말로 반대로 대박나는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아. 조금 집중해서 3학년 때 집중해서 공부하면 대박나는 애들이 진짜 많다고. 우리 학원에서도 뭐 재수생 중에 굉장히 많고 고3 애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박나는 애들에게는 지금의 입시제도와 지금의 시험제도가 뭐냐? 엄청난 기회죠. 엄청난 기회.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말 꾸준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숨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면 성적을 탁 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재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시기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잘 자기 관리를 하면은 진짜 누구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현행 입시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고 오늘 집에 가면 당장 말씀해 주세요. 내 과거는 용서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이거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다른 거 부수적인 거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7년 현재 예비 고2에 해당됩니다. 2017년 입시에서는 뭐 이런 것도 예비 고2, 예비 고1 학부모님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국어 A, B 분류가 지금은 현재 수능은 그리고 지금 예비 고3까지는 문과생은 국어 B 약간 어려운 걸 보고 이과생은 국어 A 좀 난이도 차이를 둬서 국어 A, B를 분류를 해놨는데 없어집니다. 국어 A, B가 폐지되고요. 그 국어 A, B가 폐지된다는 건 결국 뭘 뜻하냐 하면 조금 국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과생들에게. 문과생은 똑같고 이과생은 현행보다 약간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될 거다. 국어 A, B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학교에서 미리 알려줘서 애들 공부하고 있을 거고요.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는 건 이거는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사는 애들에게 가능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현재의 어떤 그런 입시 교육 철학이고 입시의 흐름이기 때문에 국사는 수능의 성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패스 개념입니다. 패스 개념. 그러니까 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거는 절대평가. 지금의 수능은 모든 과목이 전부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험 점수가 좋아도 나보다 더 잘 보면 밀리게 됩니다. 등급이. 그러니까 1등급은 4%, 2등급은 4% 더하기 7% 해가지고 11% 이렇게 탁탁 잘라버려요. 그런데 절대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시험 전체 응시 인원의 90%가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점수 안에만 들면 다 1등급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보나마나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는 학생은 국사 1등급 조건, 국사 2등급 조건 1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뭐 2등급일 경우에는 1점 감점, 2점 감점 뭐 3등급일 경우에는 2점 감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조건으로 그냥 패스 조건으로 이렇게 할 거고 문제도 쉽게 낼 겁니다. 사관학교는 주의하도록 하고요. 사관학교는 잘 알다시피 군인 장교를 길러내는 그런 어떤 그 대학 코스이기 때문에 역사인식 이런 것들이 장교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래서 점수로 반영을 할 거고 국사 비중이 상당히 클 겁니다. 사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유의를 해 주시도록 하고 사관학교 혹시 공사, 해사, 육사를 가려고 한다면 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과는 다르게 유의를 해 주시고 2017년 입시에서 요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아직은 불확실한 건데 요거는 다음 설명회 제가 이제 다음 설명회가 뭐 그 썸머 설명회나 6월 평가원 설명회나 뭐 이제 아무튼 다음 설명회에서 요거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EBS 연계성이 수능과 EBS 연계성 다소
약화될 전망입니다. 아실 겁니다. 올해 그 입시에서 그 오답 문제 때문에 큰 어떤 그런 무리가 빚어졌고,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작년은 뭐 그게 겨우 올해 와서야 이제 그 구제해주고 학생들 해결이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그 해결이 되었고, 올해도 이제 두 문제나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저 큰 어떤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EBS 교재와의 연결성 때문이죠. EBS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다 보니까 그게 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답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입시제도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뭐 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고3 학부모님들 정도면은 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현재 수능 개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입니다. 지금 이제 각계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대학 교수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3월 말까지 현재 수능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골자가 뭐냐면, 현재 EBS 어떤 그런 교재와 연결시켜서 내는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문제의 어떤 오류 잡기, 뭐 이런 출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숙한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아마 이제 발표 후에 아시죠? 보시게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 어떤 그런 입시제도의 흐름상 EBS 연결성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입시제도를 다른 식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회적 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의 컨텐츠를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성을 지금은 너무 노골적으로 베끼니까, 노골적으로 베끼는 게 아니라 다소 약화시키는 쪽으로, 그 대신에 그거에 순기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컨텐츠가 확정이 돼 있어야만 아이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지, 어디서 문제 나올지도 모르면 막막하고, 또 그 쉽게 출제하고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현재의 어떤 교육 철학의 흐름으로 볼 때도,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원 가는 걸 줄여야 된다는 현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이유에서 보더라도 EBS 연결성은 없어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EBS 연결은 시키되 다소 좀 줄이는 쪽으로, 비율을 현재는 70%에서 80% 정도 반영합니다. 그런데 아마 비율을 좀 줄이거나 좀 더 컨텐츠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다소 약화된다. 요거는 다음에 이제 3월 말에 그 개선안이 발표되고 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그 개선위원회가 그냥 뭐 EBS 연결성 아예 그냥 연결성 끊어버릴 거다, 독자적으로 출제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뭐 엄청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수험생의 어떤 그런 학습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행 입시제도의 골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입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대응 방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시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제가 EBS 교재가 현재 수능 시험과 많이 연결이 되고, 수능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문제는 쉽게 출제되니까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약적으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전국 단위의 모든 학생들이 보는 대학 입학과 관련된 시험인데, 수능 시험이라는 걸 장난스럽게 아무렇게나 내지는 않겠죠. EBS에서 베낀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답을 그대로 갖다 내지는 않겠죠. 뭐 답의 순서라도 바꾸겠죠. 단어라도 바꾸겠죠. 표현이라도 바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나중에 EBS 교재는 1학년, 2학년 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EBS 교재 공부해봐야 거기서 전혀 안 나와요. 시험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선배들이 시험 보는 어떤 그런 교재, 선배들의 수능 시험과 연결된 교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봐봐야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또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야 교과서 다 때려쳐, EBS에서 나온다니까 너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EBS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고등학교 1학년들이 보는 현행 EBS 교재는 지금 고3들이 보는 어떤 그런 수능과 연결된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학년들이 봐야 그거 뭐 나오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나중에 EBS 교재를 보고 그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응용되어서 나오는 수능 문제에서 득점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그 EBS 교재의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야죠. 이해가 돼야만 약간 응용이 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답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학년, 2학년 때 기본적인 학력이 좀 유지가 되어야 돼. 1학년, 2학년 때 팽팽 놀고 공원에 가서 담배 피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러다가 3학년 됐어. 지금부터 EBS 출발. 안 됩니다. 왜? 교재 봐야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 그 문제가 답이 왜 이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학력, 특히 주요 과목 국영수 기초학력 유지가 중요하다.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EBS 교재를 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하려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돼. 영어로 말을 하자면 어느 정도 보캐브러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장 구문을 뭔가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만 EBS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장담하건대요. 장담하건대 이건 확실히 알아두세요. 지금 조금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EBS 교재에 나오는 영어 지문을 한글로 독해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한글 번역으로 공부하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올해 입시개선위원회에서 그거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거 깠거든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개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한글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세상에. 아무리 EBS에서 된다고 이따위로 출제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온갖 그 언론들이 떠들었기 때문에 아마 개선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대안은 확실하게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는 영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한글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때 가가지고 그 EBS 교재를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실력, 3학년 때 가가지고 EBS에 나오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수학 연산 훈련과 기본적인 공식 이해 능력,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연마를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기초 학력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해주시고. 두 번째, 성실한 내신 관리와 학교 생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신 성적이라든가 학교에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했다 이런 게 지금은 종합생활기록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긴 장문의 어떤 내용으로 전부 정리가 되고 그게 대학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내가 이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이 학생의 그 관련된 면모, 가령 수학과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수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수학과 관련된 평소에 어떤 점수를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다 성적도 파악하고 서클 활동도 파악하고 동아리 활동도 파악하고 상 받은 것도 확인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학생부 교과는 주로 성적을 보고 학생부 종합은 주로 이제 관련 경력 스펙을 봅니다만 학교 내에서의 스펙입니다. 교회 스펙은 안 보고 교회 스펙은 특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내 스펙만 이제 그 학생부 종합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 애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딴 애들은 다 1등급 2등급 받는데 우리 애가 3등급 4등급 5등급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전혀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등급 2등급 받았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 3등급 4등급 받았다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야. 대학은 수능 성적이 우선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고 내신은 보조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 자료에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학교 시험 잘 보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돼. 그게 막 7등급 8등급 이렇게 가가지고 아예 시험 포기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수능 성적이 좋아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은 수능 성적이 좋아도 불성실한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는 뽑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죠. 학부모도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내신 반영의 방식을 1등급과 2등급을 0.3,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2등급과 3등급을 0.5, 3등급과 4등급을 0.7, 4등급과 5등급은 2점, 5등급과 6등급은 뭐 5점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예 내신 관리를 안 하고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한 사람은 우리 대학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엄청나게 뒤로 가면서 점수를 낮춰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급간 점수를 고르게 배열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모든 대학들이. 앞부분은 촘촘하게 해놨어. 뒷부분은 엄청나게 간격을 벌려놨어. 그래서 내신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3등급 4등급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냥 격려해주고 그냥 그렇게 꾸준히 공부해 열심히 해 성실하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했다라는 거, 학교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내신 대비 과정이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수능 학습이나 내신 학습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 컨텐츠를 공부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배우는 학습의 컨텐츠와 다 관련된 거예요. 그게 수능이고 그게 내신이고 그게 논술입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실하게 내신 관리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가는 건 뭐냐면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학교 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수능 공부만 막 전력을 다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아주 내신만 잘하고 수능 공부 포기하고 이런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꾸준히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활동. 이때 학교 생활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신 대비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반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교 활동, 뭐 간부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봉사 활동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부모님들 특히 예비고1, 예비고2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의 대학 입시는요. 진로 설정이 아주 중요하고 진로 설정은 빠를수록 좋다. 진로 설정을 우리 그 부모님들과 어머니 아버님과 아이들이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진로 설정. 그러니까 어느 대학 가겠다는 걸 아직 학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대신에 어떻게 나타날지 수능 얼마 받을지 모르잖아. 그 대신에 우리 아이가 뭐 이런 계통으로 미술 계통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체육 계통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무슨 뭐 경영에 관심이 있다. 뭐 역사 공부를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은 설정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해요. 진로 설정. 왜냐하면 종합적 스펙 관리 때문에. 종합적 스펙 관리 때문에. 이 아이에게요. 많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합생활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어떤 일관된 라인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명료한 초점이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그와 관련된 학교 수상 내역,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점 있게 보이면 아주 명료하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내기가 아주 좋아요. 자기소개서 쓰기도 좋고 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기도 저 교사 추천서 써주기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되면 수시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예비고1을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와 관련된 전문가니까 이번에 우리 둘째가 대학 입학을 했는데 고3으로 대학 입학을 했는데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연대 고대 합격 통지를 뭐 시험 보기 전에 수능 조건 없이 받았어요. 걔는 어떻게 됐냐면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조건 이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스펙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물론 상당히 영어는 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 애는 토익, 토플을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애들이 또 뭐 무슨 외고라든가 우리 애는 강남에 있는 그냥 고등학교 다녔는데 뭐 외고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죠. 외고에도 있고 국제고에도 있고 용인외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스펙 관리를 다 해줘야 되죠. 1학년 때부터 서클은 타임 독해반 이런 거 전부 다 들었고 학교에서 응시하는 교내
교회에서 수상 내역은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 주는 시험 이런 거 볼 때 전부 다 영어 경시대회, 영어 웅변대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 상 받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일관되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떤 초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학교의 어떤 그런 성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스펙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내신 성적도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 성적표 종합생활기록부에 있는 내 성적이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대학에서 그냥 그 내신 성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신 성적을 조합해서 내는 거예요. 상당수의 대학들이요. 잘 들으세요. 전공과 관련된 내가 지망하는 과와 관련된 특별한 몇 과목의 성적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을 잘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른 과목의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영문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영어와 관련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영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 본 시험의 성적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참 중요한 거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초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초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는 부모님과 아이가 빨리 상의. 그거를 아주 분명한 초점을 만드는 것보다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쪽으로 너는 관심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한번 해봐라. 이런 서클 활동하고 봉사활동도 여기 가서 하고 뭐 AP라든가 인턴십도 이런 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하고 담임선생님과도 수시로 그런 걸 상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종합적 스펙 관리를 위해서는 진로 설정을 빨리 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이 아니라 전공이죠. 전공, 학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학과를 갈 것이다. 통계학과를 갈 것이다. 뭘 갈 것이다. 심리학과를 갈 것이다. 어디를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그게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도록 하고 그걸 수시로 담임선생님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이런 거 좀 기재되도록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재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애가 어느 경시대회 나가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와는 다른 부분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애가 다 신경 못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 노력을 좀 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진로 설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 말씀 좀 추가로 드릴게요. 그 부모님들이 제 얘기 듣고 가서 우리 아이들과 좀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상담 좀 해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원장실에 그 상담을 요청하러 오는 재수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아주 문제가 많거나 뭔가 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심층 상담이 필요한 애들은 뭐 이렇게 담임선생님이나 파트 관리자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제가 원장실에서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애들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와가지고요 고등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원장님 저는 미술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절대 미술 못하게 해요. 정말 짜증나요. 나는 미술하면 잘할 것 같은데 미대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중학생 중에는요 축구선수 희망자가 많습니다. 저는 축구선수 하고 싶은데 엄마가 절대 축구는 못하게 해요. 정말 죽겠어요. 나는 축구 아니면 막 죽을 거예요. 축구만 하고 싶어요. 학원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상담을 합니다. 제가요 걔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정말 멋지지. 진짜 좋아. 원장 선생님도 희망이 축구선수였는데 어떻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축구선수를 못 되고 말았지만 아들이나 나오면 축구선수 시키려고 했는데 아들도 못 나와가지고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지금 세상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림을 잘 그려도 되고 게임을 잘하면 프로 게이머가 되고 요리를 잘하면 아주 뭐 정말 유명한 셰프가 되어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뭐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고 지금은 뭐 뭐든지 잘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 제가 꼭 단서를 답니다. 너 공부가 혹시 힘들고 재미없고 어려워가지고 축구하겠다. 공부가 힘들고 재미없어서 그림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원장 선생님 생각에는 그거는 실패할 거야.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그 길은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 훨씬 더 어렵거든. 축구를 해가지고 박지성처럼 기성용처럼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피겨스케이트를 해가지고 김연아처럼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나머지 피겨스케이트 선수들 압니까? 제가 애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재수생들이 그런 얘기, 뭐 미대 이런 얘기 하면은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름을 드날리는 화가가 된다는 게 도대체 그 수많은 어떤 그런 그림 지망생들 중에 얼마나 될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재수생들 정신교육 시킬 때 꼭 하는 얘기입니다. 스카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1년에 10,000명씩 뽑아. 1년에 10,000명씩 뽑는다고. 박지성은 1명이고 김연아는 1명이야. 스카이는 10,000명씩 뽑아. 어떤 게 쉬울까? 잘 생각해. 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림 그리겠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뭘 하겠다. 축구하겠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과 자기를 견뎌야 되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다른 재밌는 거 하고 싶은 시간을 그냥 할애해가지고 그것만을 하면서 재미없는 그것만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노가다판에서 7년 일하다가 서울대 들어간 아이가 쓴 책이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사실 다른 일을 해본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은 화려하죠.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들,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들 겉으로 보는 모습은 화려하죠.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피눈물 나는 과정, 말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못해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있으면 되는데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진로 설정을 할 때 아이들이 올 때 이렇게 뭐가 그냥 재미없고 막 그냥 도피하고 싶어서 그냥 막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이런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부가 제일 쉬워. 다른 걸 해도 상관없어. 요리에도 상관없고 체육에도 상관이 없는데 그 대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돼.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결론이 나올 거다. 그 대신에 네가 좋아하는 걸 한 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그런 결심이 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진로 설정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뭐 하고 싶다 막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어떤 다른 데로 도피하고자 할 때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응 방안은 거칠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 말씀드렸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써드린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은요 수능 만점이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이과 만점자가 한 600명 가까이 있겠네요. 문과는 좀 적은데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수능 만점자 만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조금만 하면은 뭐 1등급 금방 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제가 많이 실험해 봤습니다. 우리 학원 재수생들 매년 500명, 600명씩 재수생들 공부하는데 대학 떨어지고 온 애들이잖아요. 재수생들이. 저한테 이런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정신교육 받고 1년 동안 형무소 생활하면서 이 빌딩에 갇혀가지고 아침 8시에 와가지고 밤 12시에 갑니다. 점심 저녁 여기서 다 먹고 피눈물 나게 공부하죠. 4등급 5등급 맞던 애들이 1등급 2등급 막 이렇게 성적 착착 올립니다.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닙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평범한 아이들도 평소에 학습 능력이 떨어져 보이고 약간 우둔해 보이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런 잠재력을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막 그 바이오리듬이 왕성하고 정말 뇌 세포들이 막 왕기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막 그냥 이럴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런 내면의 에너지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공부하는 데 중요한 건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중요한 건 아주 거칠게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 손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 굉장히 강조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좋은 학원,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좋은 부모의 가이드라인, 좋은 스펙 형성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의 마음 자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철이 들어야 됩니다. 중심이 잡혀요. 중심이. 하기 싫으면 애가 하기 싫으면 무슨 약을 뭐 백약이 무효야. 아무리 뭐 산삼을 갖다 들이대도 소용없는 거야. 전혀. 받아들일 이 내면의 어떤 그런 태세가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잡히고 나면은요. 제가 재수생들 정말 무시무시하게 정신교육 시키는데 애들이 막 제
그 정신교육 이렇게 받으면서 웁니다. 이제 부모에게 잘못했던 거 막 이런 거 반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면에 어떤 그런 막 이런 게 뭔가 꿈틀거리면서 형성이 되거든요. 이러고 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지가 막 이제 막 붙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책과. 이게 참 중요해서, 이게 자녀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킬 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면적 에너지, 내면적으로 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의 형성입니다. 내면적 에너지의 형성인데 이게 참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면적 에너지가 형성되는데 애들이 야단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애들한테 화를 내면 무조건 안 됩니다. 애들은 그러면 기가 죽어서 뭐 할 일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야단치면 안 됩니다.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당부드리는 거예요. 야단치면 그 순간에 나는 불가능해. 나는 맨날 혼만 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 화내는 거, 특히 최악 비교하는 거. 너희 사촌 언니는 뭐, 사촌 오빠는 뭐 어쩌고, 엄마 친구 딸은 뭐,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무슨 상을 받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칭찬. 뭔가 계속 칭찬해서, 아, 우리 아들 수고했어. 아, 우리 딸 오늘 추운데 학원 갔다 오느라고 정말 고생했네. 계속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내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자꾸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 칭찬, 격려.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좀 그 사람이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이든 서클을 활동을 하든 뭐 엄마 아빠하고 여행을 가든 어쩌든 간에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가 자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뭔가 그냥 이 자신감 같은 게 내면에서 자꾸 만들어져야 돼. 애가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하면 안 돼요. 약간 현재의 성적이 나쁘더라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 이런 모습. 애가 이렇게 되어야만 언젠가 힘을 써야 될 때 진짜로 힘을 쓸 수 있다고. 애를 자꾸 기죽이지 마세요. 아버님들 부탁드리는데, 오늘 아버님들도 오셨는데, 아버님들에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하면 자녀 불러다 놓고 나는 옛날에 너만 할 때 그러지 않았다. 최악입니다.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는 아빠보다 훨씬 나아.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아빠는 옛날에 뭘 못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는 옛날에 이걸 못했는데 너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 반대로 얘기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애를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우리 고등학생들 되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화를 못 내고 야단 못 치고 비교 못하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여기서 또 하나, 또 최악이 뭐냐면 무관심 방치입니다. 일부 부모님들 중에요, 애를 뭐 이렇게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할 나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들입니다. 부모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과 방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이 세상에 우리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엄마 아빠보다 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얘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한 얘기를 제일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니까. 그러면 부모가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학원 선생이 해줍니까? 학교 담임 선생이 해줍니까? 친구가 해줍니까? 해줄 수 있지만은 부모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없고 의미가 없는 얘기들 부모가 해야죠. 듣기 싫어하죠. 고등학생이 되면 듣기 싫어하죠. 그냥 화내지 말고 계속 하세요. 조금조금 끝없이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을 하고 계속 그냥 손을 잡고 얘기하고 자꾸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듣기 싫어도 차 운전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옆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떠들고 계속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내면에 형성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설득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있다. 야단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설득해야 됩니다. 계속 끈질기게 설득하고 끈질기게 대화를 해야 돼. 끈질기게. 그러면 변화가 옵니다. 계속하면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지. 교육이라는 건 참 길고 긴 어떤 그런 이 고난의 과정이고 투쟁의 과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유인데 꽃나무 하나 기르는 것도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이렇게 화분 뭐 이렇게 베란다에 내놨다 거두어드리고 이런 게 필요한데 자녀 교육을 화 한 번 내가지고 고함 한 번 쳐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끈질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을 꾸준히 실행하도록 지도합시다. 학교 가는데 늦지 않는 거. 식사 시간에 딱 그 식탁에 제대로 와서 앉아 있는 거. 하루에 그 PC나 뭐 무슨 모바일 그 스마트폰 핸드폰 만지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은 만지지 않는 거. 이런 작은 약속들을 꾸준히 지켜야 됩니다. 하루 하다가 며칠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부모님이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습관이 합쳐져 가지고 성격이 되고 내 성격은 운명을 만든다. 그러면 아이들의 운명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습관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작은 습관, 작은 거 뭐 하나 지키는 거, 책 정리하는 거, 가방 정리하는 거, 지각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셔야 돼. 작은 일들을 꼬박꼬박 가르치셔야 돼. 이런 거 끈질기게 하셔야 돼. 끈질기게. 그런 걸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부터 잡혀야만 그 다음부터 뭔가 그 큰 어떤 테두리의 학습이라든가 그 현실 적응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제가 늘 써드리는 단어인데 우리 같이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늘 자주 화내시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화내지 말고 점잖은 사람이 되어라. 안 되죠. 왜? 애가 보는 게 맨날 엄마 아빠가 화내는 건데 아빠가 맨날 운전하시다 화내는데 아이씨 욕하는데 얘한테 너는 욕하지 말고 점잖은 사람 되어라. 안 되죠. 안 되죠. 잘못된 거죠. 교육이라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화시켜야만 아이들이 그 정화되는 기운에 따라 가지고 정화되는 겁니다. 책 읽으라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은 이런 겁니다. 책 읽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늘 책을 손에 잡고 계시면 애들이 책밖에 볼 게 없으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죠.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시면서 막 드라마 보고 웃으시면서 그냥 막 재밌어 어쩌고 공부해 너는 방에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어떤 그런 삶의 기준을 잡으시고 그 기준을 아이가 보고 저절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는 걸 어떻게 보자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 손주은 회장님이 뒤에서 이제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얘기를 나누실 거고 제가 이제 일부 끝낼 텐데 저 중간에 잠깐 우리 그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정도 우리 부원장님이 잠깐 쉴 겸 해서 좀 그 소개하실 거고 그 뒤에 손주은 회장님이 등장하실 겁니다. 앞으로 모든 설명에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철학과 이런 어떤 그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는 거 믿어주시고 제 그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